한마디로 말해서 앙코르 편, 오늘은 부동산을 주제로 한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그리고 토지 공개념에 대한 탁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신동엽의 미발표 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진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 노조의 조선일보 엿먹이기 그리고 한국경제의 분석 없는 기승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2018년에 살인적 더위에서 생존한 인민들을 치하하시며 보양식의 끝판왕 금강스님의 인삼장어탕을 3인분에 12,000원도 안 되는 가공할 판매가에 하사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전라북도 고창의 민물장어를 고하는 육수에 인삼과 우거지를 비롯해 각종 양념을 넣고 끓여낸 금강스님의 인삼장어탕과 함께라면 천리마 말리마 운동마저도 감미로울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30년 전통의 유명 한식당 금강스님에서 직접 조리한 인삼장어탕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날 개편전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동영상 방송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일별로 다른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관훈 라이트 클럽, 황금선박, 우먼스 플레인, 본격 개신교 비평 방송 등의 컨텐츠입니다.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앞으로는 영상으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변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편전 마지막 오프닝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을 주제로 합니다. 선대인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용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컷오프 됐고 2위, 3위 후보만 경선에 붙여졌습니다. 왜?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선대인의 경선 기회마저 앗아갔을까? 선대인에게 도덕적 하자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12년 대선 안철수 캠프에서 자문역을 한 점,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역을 맡았던 시기는 단 열흘도 안 됐고 그 뒤에는 안철수와 정치적 노선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게다가 안철수는 그 이후에 있은 민주당과의 합당 후 당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안철수와 손잡은 게 문제라면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한편이 되는 것이 어색합니다. 요컨대 안철수 캠프 경험이 선대인 컷오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대인이 과거 민주당을 공격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역행되는 민주당 정치인을 반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 당론입니다. 게다가 선대인이 그 발언, 그 행동을 했을 때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해서 이익을 챙기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선대인 컷오프의 공식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의 낙마 이유는 지금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 온갖 구구한 설만 난무할 뿐입니다. 선대위는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컷오프 결정에 맞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1000명 넘는 당원이 청원한 재심을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백군기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백군기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선대위는 용인시에서 아무 직함을 얻지 못했고 연구소 활동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임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대인을 비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대인처럼 당이 결정한 것에 부당함을 느껴도 인정하고 승복한 사람만이 선대인을 비토할 자격이 있습니다. 합리적 선출 과정이었건만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나섰다고, 또 압도적 1위를 했건만 자기가 바라지 않는 당대표 후보가 당선됐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후보 대신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자, 민주당 당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당선된 대표를 흔들자, 이러는 이들을 쉽게 목격합니다. 이러면 설령 문파를 자임해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선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해찬 대표를 흔드는 이들, 왜 자신이 작전 세력, 알바 소리 듣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지지자가 존경하는 대상과 반대로 가는 것은 오늘날 썩어빠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의 뉴스 간장. 바른미래당 구의전당대회가 바로 모레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즉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후보를 정점으로 한 공방입니다.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국내에서 손학규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한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안심은 이미 손학규 후보로 정해졌고 더 이상 무의미한 선거에 들러리를 서지 말고 당대표 후보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후보를 한마디로 먹이는 말입니다. 게다가 부정경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미 예비경선 ARS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만여 명의 책임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이 됐고 수십만 명의 일반 당원 명부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로 유출이 되어서 후보자에 대한 당원별 성향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ARS 예비경선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도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바는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의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만 전화가 더 많이 갔다거나 전화가 갔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확인되신 건 아니죠, 그것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인되신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은요. 이거는 비단 우리 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번 이 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 이제 ARS 여론조사나 혹은 경선 과정의 절차적 문제들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손학규 후보에게 마음이 가서 안심은 손학규 후보고 결과는 그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선거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정동관에서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복심 중에 복심인 이제 비서실장이 특정 후보 옆에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서 있었던 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만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심이 손학규 후보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 당뇨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과열, 과연 진정은 불가능한 것인가? 부동산 보유세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는 보유세를 확실하게 물려서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고 투기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부동산 조세정의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세금을 세게 물려서 대차게 수습해보자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한 김남근 변호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그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제 원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 자금들이 그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서울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투자 자금들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몰리게 되는 것들이 그동안 관망하고 있었던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정부가 발표한 어떤 종부세 인상 대책, 보유세 강화 정책 같은 것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다시 집중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정도의 종부세 강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면 이거는 실수요이기보다는 사실은 투기 수요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주로 이제 이런 집값이 크게 오르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 같은 곳에 투기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좀 투기적인 투자적인 측면에 있을 수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투기 수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자꾸 끌어올리고 있다면 이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시세 차익만 남기고 빠진다면 뭐 부동산 조금 뭐 세금 올려봤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벌충할 수 있다. 이러면서 버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뒀다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나중에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다주택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보유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조세 정책이어서 한국에 있어서도 그런 보유세를 꾸준히 올려야 된다. 적어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높이기 어렵다고 그러게 되면 그런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좀 뭐 간단하게 약발이 먹힐 거다 이렇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이제 보유세의 부담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택 가격의 평가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고 이걸 공시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다시 공정가격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그걸 다시 한 0.8, 뭐 0.6 이렇게 곱해서 낮추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율인데 결국은 이제 공시가격부터가 이제 그 시세, 실거래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아파트의 경우는 또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40에서 5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다시 뭐 0.8 정도 수준이 또 반영이 되고 비율이 또 낮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유세 비율이 낮아서 그 부분들을 그 세 단계에서 각각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견들로 이제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럼 뭐 종부세를 어느 정도로까지 강화하자는 이런 구체적인 지금 방안은 안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방안은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발표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은 어떤 입법안을 준비하자 그런 의견까지 나가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편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온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얼마 전 보유세 관련 정부 방침이 오늘의 가격 폭등세를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통한 규제에 대해 시장 안정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카드가 보유세였잖아요. 그때 아쉬웠던 게 보유세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그때 얘기를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빼고 종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입니다. 더 센 데에 비하면 이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진보 경제학자들도 보유세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더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거래세,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를 조금씩 이제 풀어주면서 시장을 얼러야 됩니다. 마치 이제 막 좀 능글맞게 얼러야 되거든요. 그때 당장 지난번에 나왔었던 보유세가 너무 약하게 나온 거예요. 그 보유세도 뭐 별거 아니게 나왔고 양도세는 지금 엄청 높거든요. 다주택 양도세는. 그 이게 굉장히 뭐 이상한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보유세를 최대한 높여놓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좀 있다가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는 낮춰줄 거야. 낮춰줄 거야. 신호를 주면 이제 시장이 이제 집 들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대신 양도세는 이제 차츰차츰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난 능력 안 되면 팔고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돌거든요. 근데 이 신호 조절을 지난 6월에 전혀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시 한번 집값 폭등이 나왔고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가 또 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세무세 주택 얘기했는데 이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약간의 신호는 줘야 돼요. 이제 보유세, 종부세 높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거래세, 양도세는 낮춰줄 거야라는 것들 함께 보내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에는 저희 현장에서 뛰었잖아요. 그때 노무현 정부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서 투기 세력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종부세도 최고 높이고 양도세도 최고 높이고 이제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내부에서 어마무시한 반발이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저 종부세 강화 굉장히 찬성합니다. 더 높여도 돼요. 그 대신 이쪽 벽은 이제 낮추면서 이 좀 약간 얼르는 걸 분명히 병행해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한 데 이어서 잠정 중단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일정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의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압박할 목적 말고는 없을까?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이 같은 트럼프의 액션이 출구 전략일까봐, 즉 북미 관계를 과거로 돌리기 위한 전략일까봐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랑 북한이랑은 환상적인데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힘들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코너로 몰리니까 북한을 사주해서 비핵화 속도 늦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북한 쿡쿡 찔러가지고 지금 미국 우리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트럼프가 의심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트럼프의 이제 협상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북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도 좀 압박하고 또 미중 통상 이 분쟁에 있어서도 중국을 좀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 북중 정상회담이 3차까지 이어지면서 뭔가 북한이 좀 전체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혹시라도 트럼프의 출구 전략일까 봐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출구 전략이요? 예,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면이라면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올 때 트럼프가 이제 급격하게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큰 공헌은 북한 문제를 미국 대외 정책의 제1순위로 그 어떤 대통령보다 한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만약에 걷어버릴 때 이 판을 깨고자 할 때 깨는 사람의 책임이 미국이 지게 되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제재 시스템이나 북한 압박이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자기 탓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 탓과 중국 탓을 하는 것들을 예비적으로 던진다면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아직까지 그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까지 생각해 놓은 거면은 엄청난 전략 간 거네요. 만약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러는 거면은. 알겠습니다. 자, 김준영 교수님. 네. 상황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은 지금 밀당이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 거기다 이제 중국 문제까지 미국은 뭐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9월에 예정대로 열릴까요? 저는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열려야 되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다시 만나서 지금 북미가 저렇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만나면 결국 세리머니얼 그냥 행사 자체가 아닐 거냐, 이벤트가 아닐 거냐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북미가 안 풀려서 남북을 어렵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남북이 북미 회담 해결 없이 북미 해결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가 앞장서거나 한미 공조를 깨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다시 풀어. 왜냐하면 미국도 전제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북미가 해결 안 된 채 만나면 이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겠죠. 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 미국 역시 우리가 만나는 걸 말리진 않을 거다. 판 깨고 싶진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네요. 정말 뭐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더 중요하네요.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의 역할이 커지긴 했는데 그 역할이 우리가 아주 잘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상황을 운영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푸시를 해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 저는 결국 종전선언하고 비핵화 리스트를 거의 동시적으로 막 교환하는 것인데 사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북한도 끌어내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국과 타협해서 뭔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죠.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굼벵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1833-6654.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만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세요. 전화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네, 앙코르 경제의 속살. 오늘은 부동산이라는 테마로 두 편 또 준비했습니다. 작년 파리 대책이 나온 직후인 2018년 8월 3일 방송 먼저 들어보시죠.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서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투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쭉 나온 부동산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어느 한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야,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냐? 내 돈 내고 내 집 사겠다는데 왜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간단한 악플 같은데 의외로 이 논리에 대응을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하는 거지. 왜 내 돈 내고 집 사겠다는데 규제를 해? 이 아주 간단한 자유주의적 논리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알아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실제로 강남 한 30평형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섰다고 하죠. 제가 어제 대충 시세표를 살펴보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7억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형성된 가격이냐?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하고 무관하게요.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15억에 살게. 그래? 그럼 난 15억에 팔게.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얼마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아파트 가격은 15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버블 또는 거품이라고 불리는 걸 어떤 건지를 살펴보려면요. 보통 이제 자산시장이라는 건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돈이 되는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30평형 아파트처럼 100%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남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사용 가치를 보면 17억이 절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장도 강남에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쇼핑도 자주 할 수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가치는 한 4억 원 정도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아무리 해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나 15억 줄게 내놔. 그래 나 15억에 팔게. 이렇게 해서 거래가 형성이 돼버리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한 4억 원짜리 실제 가치가 있는 게 15억으로 팔리는 경우가 자산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역사적인 버블 투기라고 불렸었던 때가 1999년, 2000년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IT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IT 간판만 달고 있으면 코스닥에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 이름이 벤처 식당이었어요. 참신하네요. 예,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근데 그때 그 벤처 식당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벤처가 유행을 했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네. 새로운 데이터맨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떴었던 건 다이얼패드라고요. 세계 최초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대박이 터졌었어요. 이 회사가 1998년 8월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요. 상장했던 가격이 2,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에요. 1년 6개월 만이죠.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300원짜리가 30만 원이 된 거예요. 120배 넘게 오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주식이 박살이 납니다. 거품이라는 게 밝혀져서요. 그런데 왜 2,300원에 등장한 주식이 23,000원도 아니고 2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에 거래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3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산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게 자산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금융투기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이제 투기가 붙으면 투자자들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덜란드 튤립 뿌리 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일예화가 1930년대 그 네덜란드가 무역을 많이 할 때 무역을 시켰던 상인의 집에 배로 장사를 했던 이 상인이 이제 자기 선주, 그러니까 상인 주인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번에 배를 끌고 가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요. 그랬더니 이 선주가 아유 진짜 수고했다.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귀한 연어를 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집에 나오는데 창가에 양파가 하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양파를 연어에는 양파지 이러면서 이걸 곁들여 먹어야 되겠다고 그 양파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어하고 양파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다음날 그 선원이 이제 감옥으로 붙잡혀갑니다. 제목이 뭐냐면 튤립 뿌리 절도죄라는 겁니다. 그 선원이 들고 나온 게 안타깝게도 양파가 아니고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뿌리였어요. 그리고 그 튤립 뿌리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황소 30마리 가격하고 맞먹을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뿌리라는 건 말 그대로 튤립을 피우는 뿌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17세기 초반의 네덜란드에서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튤립 뿌리가 큰 인기를 끈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다는 튤립 뿌리를 하나둘씩 사 모으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야 저거 사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달려들겠죠. 그럴수록 튤립 뿌리 가격이 더 오르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기능이라고는 튤립 꽃송이 하나 피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튤립 뿌리가 황소 30마리 가격까지 치솟아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투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저거는 튤립 뿌리야, 튤립밖에 못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기가 형성이 돼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강남 집값이 오른 게 그런 이유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를 거라는 논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투기 세력은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사두면 가격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따라 붙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거품시장, 버블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기 수요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광풍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야, 내가 튤립 뿌리를 황소 30마리 가격으로 사건 말건 그게 정부가 왜 상관하냐는 겁니다. 망해도 내가 망할 건데 왜 사람들의 사적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반론인 거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토건 세력들 그리고 토건 세력들로부터 받는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라. 시장을 규제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튤립 뿌리라면 규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에 주고 사는 멍청한 행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1999년, 2000년 우리나라 IT 버블도 비슷한 겁니다. 예, 이때만 해도 IT 버블이 나중에 꺼지면서 증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었고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투자라는 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같은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 주식을 30만 원에 누가 사서 쪽박을 찼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그 책임은 그 주식을 그때 산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보상을 해줄 이유도 없고 국가가 규제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튤립 뿌리나 2000년 IT 버블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산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튤립 뿌리나 IT 버블은 순전히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개인이 망하는 겁니다. 2000년만 해도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해도 자기 혼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대부분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자산시장은 더 이상 개인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시장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누가 집을 살 때 자기가 평생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삽니까? 다 은행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렇죠. 초대형 건물을 사고 팔 때도요. 가끔 가다가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와서 한국 빌딩들을 막 몇천억에 사들이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와 역시 투기자본들은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얘들도 다 대출 끼고 사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는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금융권 대출이 안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투기하겠다는데 나라가 웬 상관이야. 망해도 내가 망해.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튤립 투기는 망하면 너만 망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꼈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요. 투자한 투기꾼 너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딸려가서 망해버립니다. 8억 대출 끼고 강남 30평 아파트를 15억 내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저 가격은 3억 원쯤이 적절해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을 투자했고 그중 빚이 8억인 사람, 이 사람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어차피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꺼지면 이걸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줄줄이 엮여서 망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거덜이 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경제가 거덜이 났다는 극단적 표현을 언제 쓰느냐? 은행이 망했을 때 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현실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불과 9년 전에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실제 발발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은행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소액 담보대출을 풀었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그 돈으로 할 게 없으니까 집을 삽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더 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더 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해주고 계속 돈을 더 빌려줘요. 돈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오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빌려요. 그래서 부동산을 더 삽니다. 이 짓을 미국이 10년 가까이 해온 겁니다. 이때 미국을 보면 흥청망청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값이 다 오르니까요. 은행도 이자 수익이 두둑해졌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 국민들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무역 적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흥청망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성을 찾고 보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 주고 거래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겁을 먹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죠. 이러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슨 뜻이었냐면요.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즉, 이 말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수십억 민중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은행들이요. 돈을 갚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아니 투기를 해서 흥해도 내가 흥하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라는 반론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투기꾼들 들으시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흥하면 네가 흥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망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예, 망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대출 끼고 형성돼 있는데 투기에 한번 잘못 말려서 금융기고 한두 곳만 낑겨 들어가도요.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4월 2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토지 공개념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를 한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혹자들은 그게 원래 노태우 때 확립이 됐고 박정희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이승만도 농지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의 공개념보다 더 진일보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걸 진보 정부가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는 저런 걸 해도 누가 봐도 쟤들이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확률이 제로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실제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경제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국가 통제 반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정도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예, 박정희 보고 빨갱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이런 독재자들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 세 독재자들의 토지 공개념과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념은 완전히 철학적, 사회적 토대가 다른 공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념은 매우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발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사상적 공격을 받을 우려도 아주 크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미 고용주 같은 골빈 놈들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지금도 많은 보수파들은 광화문에 모이면 문재인은 빨갱이다 진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3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역시 방송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 사유재산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역시 이완배는 빨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사유재산 문제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족쇄가 풀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지 공개념을 방송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 반응을 보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엄청난 진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사유재산 문제를 한국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예. 사유재산을 제약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사유재산을 철폐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유재산의 원천적인 철폐가 이제 국가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토지공 개념을 가지고 지랄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빨갱이 정부다 이런 공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유재산을 철폐하자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과 중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적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 텃밭에 관한 겁니다. 그 초창기 중국과 소련은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스탈린과 마오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 농장이라는 시스템이 확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농민들의 농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시스템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비효율적이에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 시대가 끝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1978년부터 텃밭이라는 제도를 허용을 해요. 예. 너무 이 집단 농장의 효율성이 낮으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개인 소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적 소유를 일부 허용한 거죠. 예. 그런데 당시 중국의 텃밭에서 난 그 농산물이 경지 자체는 중국 전체 농장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각 종류별로 점유율이 60% 막 70% 이 정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 바치는 시간보다 내 것이 되는 텃밭에 훨씬 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집단 농장의 말로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옹호자들이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무한히 칭송해야 텃밭 같은 걸 계속 사람들에게 줘야 이기심이 발현되고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예.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았더니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자본주의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건 뭘 입증하냐면 우리가 사는 사람 세상을 단 한마디의 법칙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게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좌우 양쪽에서 모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라는 국가사회주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뭐 재산 얼마 없지만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인간의 이기심만을 칭송하자. 이것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 진리라는 거는요. 한마디의 명제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애매모호한 지역에 서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도 안 되고 시장을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무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멋대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인간을 집단농장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죠. 그 중간쯤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실험하고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요. 사상의 자유라는 겁니다. 어디서 지고지선한 명제 하나를 떡하니 물고 와가지고 인류의 지적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금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진리를 향한 토론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 형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이제는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보수주의자들도 토론회장에 나오세요. 이제부터 토론해 보자고요. 사유재산 제한한다. 저 새끼들 빨갱이다. 이런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고 사유재산은 어느 선에서 보호돼야 하는지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적 풍토를 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려놓고 진리에 가까이 가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토론을 위해서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로 고른 사람이 바로 존 로크입니다. 예. 설마 로크 보고 빨갱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 로크는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설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사상적으로 설계한 가장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에는 안 붙여주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선에서 막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로크의 사상은 누구를 겨냥해서 시작을 하냐면요. 로버트 필머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필머라는 사상가는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에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한이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민중은 어떠한 저항도 왕에게 할 수 없으며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정치 이론이었습니다. 필머의 이 이론이 나온 계기가 중세 절대왕조에 대해서 민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민중들의 저항으로 왕권이 약해지니까 필머가 왕을 보호하기로 나선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 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크가 바로 여기에 대항하면서 현대 자본주의를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유명한 자연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로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신이 왕한테만 그런 권한을 줬겠어?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다 그 권한을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자연권이야.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우리 민중 모두가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건 뭐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라고 로크가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크는 국가? 그거 별거 아니야. 왕? 그것도 별거 아니야. 신이 왕이나 국가한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라고 천명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나온 이론이 그 유명한 야경국가론이라는 건데요. 야경국가라는 건 국가는 밤에 도둑놈이나 잡아라, 치안이나 지켜라 이런 거죠. 다른 짓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신이 국가하고 왕에게만 그 특별한 권한을 줬을 리가 없으니 도둑이나 잘 잡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크한테 물어보죠. 정말로 신이 우리 민중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 자연권을 주셨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답을 했던 로크의 답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여기에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살 권리, 모두가 동등하게 살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걸 주시면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도 주셨다고 로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아니 거기에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왜 들어가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로크는 정말로 왕으로부터 해방받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자연권이다 라는 말을 조금 무리하게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자연권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뭔가요? 도대체 어떤 재산을 낼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의문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 대대로 땅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려받은 땅은 보호받아야 되나요? 이건 단지 부모 잘 만난 덕에 갖게 된 재산인데요. 심지어 부모가 물려줬다는 그 재산도 별로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 땅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보면 폭력을 휘둘러서 남한테 빼앗았거나 아니면은 미리 그냥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내 땅이라고. 점유를 먼저 해버렸다는 이유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호돼야 돼요? 신이 그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크에게 물어본 겁니다. 스텝이 꼬인 로크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로크가 답을 합니다. 어떤 재산이 보호돼야 되느냐? 어떤 게 자연권이냐? 사유재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개거품을 무는 보수주의자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혹시 듣게 되면 이 부분부터 명심하고 좀 들으세요. 이건 빨갱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의 위대한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이야기인 겁니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가치를 생산시킨 그 재산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의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재산 물려받은 놈들이나 남의 재산을 빼앗은 놈들이나 먼저 울타리 치고 점유한 놈들의 재산은 신이 보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로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치를 높이고 재배하고 이용하는 한 그 땅의 산물은 그의 재산이다. 말하자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공용 토지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서 남의 땅 빼앗고 부동산 투기해서 번 아파트, 그건 자본주의의 설계자조차도 신이 보호 안 해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법 이야기하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아파트 100채씩 갖고 있는 투기꾼님들, 그거 네가 노동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신이 그거 너희 재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둘째로요. 로크의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만든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온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로크의 대답이 그 유명한 단서조항이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은 신이 내려준 자연권이라서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데 단서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서가 뭐냐? 첫째,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둘째,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사유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설계자이자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격상시킨 사상가의 중요한 전제예요. 무슨 뜻이냐?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요. 내 재산을 막 불린 그 재산, 그거 신이 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 조항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신이 너만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신이 다른 사람도 모두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 신이 부여한 이 지구상의 재산을 너 혼자서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2월에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죠. 신이 부여한 3명의 소중한 피조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세 모녀가 남긴 게 뭐였냐면요.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자들이 이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니들이 부동산을 장악하고 민중들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 주거권을 니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돌아가시면서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가 죄송한데요, 뭐가요? 우리가 죄송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만 원을 남겼는데 그 돈이 밀린 월세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돈을 배불리 고기라도 드시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모녀분은 그걸 염치라고 생각하시고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을 월세로 남겨놓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바로 로크가 남긴 첫 번째 단서 조항,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그 조항을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크의 두 번째 단서 조항이요.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진짜 자본주의 옹호론자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아파트를 100채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 이게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파트 100채가 필요하냐고. 아파트 2채도 사실 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모든 민중들의 주거권에 사용돼야 될 집을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5채, 10채, 100채씩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 설계자 로크가 말합니다. 그거 신이 보호 안 해줍니다. 남의 주거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재산을 불리고 이건 내 사유재산이니까 신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신이 그걸 보호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로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자본주의 설계자인 로크의 이야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로크조차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제발 이 이야기만 하면은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세상을 설계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10채, 20채, 100채 갖고 있는 게 정당한 사유재산인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헌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풍성하고 지적이고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느냐. 신이 계시다면 어디까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가.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에 계기가 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은 현대자본주의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사유재산과 단서조항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e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날씨입니다. 경기 남부와 영남 그리고 제주에도 30에서 80mm 그리고 서울, 경기 북부, 영서 남부에는 오늘 아침까지 소나기 형태로 가끔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에 내리는 비도 오늘 오후부터는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비는 주말까지 장시간 이어지면서 매우 많은 양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낮겠지만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많이 덥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22도, 대구 24도, 광주 2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창원이 30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저희가 개편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수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걸로 이렇게 방송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인데 곧 공개 방송
동영상 방송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오디오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뵙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워낙에 훤칠한 외모, 정우성을 흡사 닮은 듯한 그 마스크도 이제 조만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은 워낙 인내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실 겁니다. 우리 네. 교수님 너무나 좋은 책들을 날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보다 더 소중하게 오늘을 읽는 책을 오롯이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또 변화, 매일 만나진 못해도 보다 완숙한 내용, 또 보다 감동적인 내용으로 또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매일매일 만나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이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날마다 만나니까.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교수님. 만 2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예. 일주일에 5번씩 책을 한 권씩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성에 차지 않은 것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의미가 있었던 책들도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모자란 점이 많았을 텐데 네. 이렇게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개편이 되면은 좀 더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좋은 책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시는 시점은 임종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이완배 기자처럼 한판 대대적인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교수님 말씀을 하십시오. 노조 결성하지 마시고. 예. 네, 해서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예. 다음에도 시를 소개해드리긴 할 테지만 그래도 매주 금요일이면은 시집 한 권씩을 찾는 게 제 재미 아닌 재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집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마침 학교에 출근하는데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새로운 평화의 시대,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학생 동아리에서 올린 대자보였습니다. 내용인즉슨 구구절들이 다 옳습니다. 이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이 1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미군 기지가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비용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쓴 대자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해서 오랫동안 분단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신동엽 시인의 시집, 그 중에서도 미발표 시집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꽃같이 그대 쓰러진입니다. 그러니까 미발표 시집은 공식적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지 않고 유고나 이런 형태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발표한 시들입니다. 1988년에 나왔네요. 시집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근데 그 대자보를 쓴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이 분단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그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신동엽 시를 다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동엽 이 유고 시집에 실린 2편의 시와 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시 조국을 아울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록강 이남이라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폭격으로 쓰러진 집터에선 능구리가 원통이 울었다. 하늘 멀리서 제트기들이 번갯불처럼 지나다니고 어디선가 송장이 썩는다. 낯익은 얼굴들이 무대기로 쓰러져 썩는 냄새가 국화 향기보다 진하다.
다 같이 압록강 이남해에서 사는 조선 사람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산골에서도 평야에서도 도시에서도 마을은 모두 폐허로 화하고 젊은 아들 딸들은 이편으로 저편으로 총들을 얼미고 없어져 버리었다. 가다 살아남은 마을엔 질병과 기아와 상잔의 어두운 설풍만이 배회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국, 조선 사람아, 너는 어찌하여 다 같이 조선말을 하는 얼굴 속에서 원수를 찾아내어야 하며 형제와 애인의 인연에 탄약을 쟁겨야만 하느냐. 그리하여 제각기 자기 남편 편이 이겨오기를, 자기 오빠 편이 이겨오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빌고 있을 것인가. 애인아, 누나야, 조선 사람아, 너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어제도 오늘도 방어쇠를 댕기는 것이냐. 삼천리 강토를 침략하는 자 누구냐. 어느 놈이 조선을 저의 방패로 삼으려 하는 것이냐. 오늘도 폭격으로 쓰러진 집터에선 능구리가 원통이 울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아마 50년대 후반쯤에 쓴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말한 능구리는 눈구렁이를 얘기합니다. 이 폭격으로 쓰러진 집터에서 눈구렁이가 원통이 옵니다. 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총을 겨누는 그런 한반도의 상황을 못 견디게 서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 구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어제도 오늘도 방아쇠를 댕기는 것이냐. 삼천리 강토를 침략하는 자 누구냐. 어느 놈이 조선을 저의 방패로 삼으려 하는 것이냐. 네, 어느 놈이 조선을 저의 방패로 삼으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이 그렇겠고요. 당연히 미국이 그럴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자보에 쓴 대로 미군이 주둔의 현상이 바로 방패의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시가 눈에 띄었고요. 또 한편이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예. 꽤 긴 작품인데요. 그 일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하구들, 그리고 동무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 인생이, 역사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을 후반부에 실어놨습니다. 그 후반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가련다. 아름다운 처녀지 위에 다유스러이 피어나려던 내 청춘은 노망 등 독재자와 이방 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꺾여 버렸다. 초야의 신부처럼 감격에 부풀었던 나의 희망은 어구리도 짓밟혀 버리었다. 자유로운 하늘이여, 자유로운 원시림이여, 공화국기와 태극기가 번갈아 올라가는 죄 없는 나의 고향 아득한 한촌이여. 나는 본 일이 있는, 그리고 비록 나를 못 보았, 다시 할게요. 예. 나는 본 일이 있는, 그리고 비록 나를 못 봤을지언 하나도 아니요, 백도 아니요, 10만도 아니요, 더 많은 그리운 사람들의 마음이요. 나의 발바닥과 손길과 숨결이 스쳐간 나무며 돌이며 벌판이며 아름다운 강산이요. 들으라. 마지막 하는 내 생명의 율동. 지금도 사리욱의 재단에서 고열의 포화가 되어 수무족도하는 여름밤의 분함의 때를 보노라. 그러나 들으라. 나의 벗들이요. 먼동 트는 대지요. 그대들의 추억을 지니고서 어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벗들이여. 나는 똑똑히 보았노라. 산월달이 된 자유의 여신을, 그리하여 탄생될 자유의 여신을 그대들에게 부탁하며 나의 청춘은 어린 사나를 위하여 피가 되려 하노라. 독재 정치의 희생이 된 내 생명은 신성한 평화를 위하여 주춧돌이 되어지리라. 들으라. 잊지 못할 나의 벗들이여. 나를 충노하는 못 벗들이여. 나 대신 그대들의 정열은 갓난 아들 조국에 바치라. 이것만이 내 생명의 율동이 요구하는 벗들에 향하는 마지막 바람이여라. 하는 시입니다. 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귀한 그 신동엽의 작품입니다. 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젊은 청춘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이 갓 태어난 이 조국,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니까 그렇겠죠. 갓 태어난 조국을 위하여 정열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중립국을 상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애썼던 신동엽의 시 사상이 고스란히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신동엽 작품집에 들어있는 작품 조국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꼭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대폭 끌고 와 강산에 임하 금 그어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38선을 그어버렸죠. 그 벽을 핑계 삼아 우리는 딴 나라를 차리고 서로 싸워왔죠. 이제 그 고빗길을 넘으려는 중입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미국에서 이리저리 딴지를 걸고 우리 내부에서도 온갖 해코지를 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단 체제에 기생했던 이런 세력들을 넘어서 정말 신동엽이 꿈꾸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심장과도 같은 그리고 돌 속 흐르는 맑은 강물과도 같은 그런 한반도를 꿈꾸었던 신동엽을 생각하면서 조국 시가 있는 금요일 마지막 작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몰려나와 눈먼 깃발 흔든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 물을 다듬고 있지 않은가. 실록 피는 5월 서부 사람들의 은행 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진주 코골이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꿋꿋한 설악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은가. 무더운 여름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 쏘러 간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쓸쓸한 간이역 신문을 들추며 비통 삼키고 있지 않은가.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이방인들이 대폭 끌고 와 강산에 임하 금 그어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꽃피는 남북 평야에서 주림 참으며 말없이 밭을 갈고 있지 않은가. 조국아,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 없었나니 슬기로운 심장이여 돌 속 흐르는 맑은 강물이여 한 번도 우리는 저 높은 탑 위 왕래하는 아우성 소리에 휩쓸려 본 적 없었나니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리끼리 춤춤이 흘러간다. 비 오는 오후 버스 속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요.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 조국이여 돌 속의 하늘이여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소리 없이 뜨개질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조국아 강산의 돌 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국아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하며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고 있나니 네 하는 제가 대단히 아끼고 좋아하는 신동엽 작품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1969년 월광문학에 발표했던 조국 시가 있는 금요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동엽이 그렸던 이 조국이 이 한반도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는 책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주 1회로 만나 뵙는 거고 시간은 더 늘어나니까요. 너무 비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임종 때까지 하실 건데 뭐 이렇게 안 볼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또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안호기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의 소득 주도 성장, 말로만 할 일이 아니다. 그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비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생태계 피라미드의 바닥권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비용만큼 이익도 증가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매출을 늘리면 간단하지만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다. 바닥권, 바로 위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올려주면 해결할 수 있다. 대기업은 중견기업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해야 한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은 피라미드 정점의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제값을 쳐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스스로 나서기 만무하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가 재계와 보수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거친 표현이기는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협력과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이익을 나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누는 성과 배분 제도다. 대기업의 이익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도입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도화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